안녕하세요. LA의 뷰티쇼입니다. 7월의 시작입니다. 2024년 3, 4분기 그리고 하반기의 시작입니다. 기대되는 시간들의 시작인데 희망을 가슴에 품고 7월의 첫 방송 출발합니다. 자, 먼저 억만장자 마이클 델로 시작합니다. 델 컴퓨터의 창시자, 세계에서 14번째 부자로 알려진 이 사람이 비트코인을 언급하는 바람에 시장에 많은 참여자들이 가슴이 설레오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난주에 이런 설문조사를 올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AI, 비트코인, 사랑과 관계, 이 중에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하죠? AI, 비트코인, 사랑과 관계. 여기 결과를 보니까 9.3% AI, 43.1%가 비트코인을 골랐고요. 사랑과 관계를 고른 사람들은 39.2%. 이거 안 되겠는데 이 사람들. 비트코인 더 중요한가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게 더 중요하니까 당분간은, 사랑은 잠시 후에. 어쨌든 6만 4천 명이 투표를 했고 이 사람이 이 결과를 보고 apparently 하고 답글을 이미지로 달았습니다. apparently, 이건 보니까, 이 결과를 보니까 오케이, 이런 뜻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마이클 세일러는 하트를 날리고 기대감에 모든 사람들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마이클 델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사의 주식을 13억 달러치를 팔아버립니다. 왜 팔았을까요? 그건 몰라요. 아직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정황상으로 뭔가 다른,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비트코인을 사지 않을까? 그렇게 하려고 팔았겠죠. 타이밍상으로 보면. 자, 13억 달러. 그런데 이거 확정적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걸 산다고 약속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기대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언제 살지도 모르고. 자, 그런데 이런 부자들이 이렇게 혹시 비트코인을 산다면 이걸로 갑자기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걸 사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부를 지키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하고는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리고 이런 부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억만장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두 다 비슷한 생각을 할 것 같은데 한두 명이 움직여지면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억만장자도 있어요. 여러 다른 견해를 우리가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의견도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이 억만장자는 비트코인 가격이 극적인 증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트코인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앞으로는 추가 상승, 급격한 극적인 상승을 이뤄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오를 만큼 올랐다. 이런 약간은 실망스러운 의견을 내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피터 틸, 페이팔의 창시자. 그동안 비트코인을 열렬히 지지해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피터 틸이 갑자기 비트코인이 좀 오를 만큼 올랐고, 그리고 비트코인의 원래 비전이 이제는 조금 성취되기 어렵고 본질이 좀 바뀐 게 아닌가, 여러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약간 흐려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약간은 실망스럽기도 한데 이 사람의 인터뷰 잠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비트코인 팔았어요?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사지를 않았는데 이 사람이 떠듬떠듬 여기서부터는 급격하게 오르기 어렵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해오던 거하고는 정반대의 말이기 때문에 본인도 좀 당황스러워한 듯. 떠듬떠듬. 피터 틸. 조금 실망스럽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신뢰를 잃어버린 게 2022년도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이 사람이 연사로 나와서 비트코인을 외쳤습니다. 비트코인이 미래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2, 3개월 전에 비트코인을 거의 다 팔아먹고, 그리고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나와서 비트코인이 미래다라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굉장히 실망을 했죠. 물론 수익 실현을 위해서 미리 어느 정도 처리를 할 수는 있겠는데 거기 나와서 사람들한테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 홀딩해야 된다라고
외쳐놓고 본인은 정작 정리를 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약간은 기회주의적인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또 본인의 결정에 따라서 본인의 판단에 맞춰서 또 수익 실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투자적인 선택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 돌을 던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러한 견해도 있다. 이 사람의 말처럼 비트코인이 지지부진 별로 못 오를 수도 있는 거고 마이클 세일러나 캐시 우드 또 블랙록의 레리 핑크 말처럼 급격한 상승 모두가 원하는 그런 투자 자산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들의 선택이다. 자, 이제는 미국에서의 제도화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제시 파월. 이 사람은 크라켄의 창시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올립니다. 방금 100만 달러를 도널드 트럼프에게 기부했다. 1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암호화폐 산업은 엘리자베스 워렌, 게리 겐슬러 등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명백한 규칙을 제정하려는 압도적인 양당의 의회 노력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집행에 의한 미확인 규제 캠페인을 지지하고 허용했습니다. 전 세계의 다른 주요 경제국이 디지털 자산을 규제하는 명확한 규칙을 발전시키면서 이 접근법은 미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미국에서의 암호화폐 발전을 위해서 트럼프에게 기부를 합니다. 얼마 전에는 제미니 거래소의 윙클보스 브라더가 트럼프에게 기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인만 생각하자면 트럼프가 최선의 선택일까? 며칠 전에 미국에서의 대선 토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미 대선 토론이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CNN이 주관을 하고 트럼프와 바이든의 열띤 공방전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트럼프의 압승이었어요. 이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아마도 교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자, 그런데 이 트럼프가 코인 얘기는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다음 토론에서는 코인 얘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기대해 보는데, 자, 그런데 이때 같은 시간에 이 토론에 참여한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화면에서 보이는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이 사람은 이 토론에는 자격 미달로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체 지지율이 15% 이상은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10% 겨우 왔다 갔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여를 못했는데 그 15%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걸까요? CNN에서 임의로 정한 겁니다. 자기들의 입맛에 맞춰서 이 케네디를 밀어버리려고. 만약에 케네디가 여기에 함께 참여했다면 어쩌면 승자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이 사람이 로스앤젤레스에서 더 리얼 디베이트닷컴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리고 X닷컴, 일론 머스크의 X에서 생방으로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CNN 앵커가 질문을 하면 트럼프, 바이든이 대답을 하면 잠깐 멈추고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한 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답은 무엇일까? 여러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이 본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은 개싸움하듯이 서로 물어뜯고 공격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결책은 뭔가? 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맞이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결할까? 바이든은 돈 풀어서 막아내고 세금 낮춰줄게. 이게 바이든의 답입니다. 트럼프는 당신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엉뚱한데 돈 퍼주고 있으니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답은 무엇일까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이 인플레이션의 핵심 문제는 머니 프린팅이다. 돈을 막 찍어내니까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사람들은 돈이 많은 줄 알고 막 소비를 하고 돈도 없는데 없는 돈을 가지고 사용을 하니까 가격이 오르고 사람들은 거지가 되는 게 아니냐. 해결책은 이 머니 프린팅을 중단을 하고 줄이고 그리고 소비를 멈추고 생산성을 올려야 한다. 생산성을 어떻게 올릴까요? AI, 블록체인을 통해서 생산성을 올려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런 발전적인 이야기를 이 사람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토론을 쭉 보면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원칙에 맞는 정상적인 방향으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건 그렇게 현실적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고 있고 지지층도 약한 편입니다. 기득권 세력들은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치권과 결탁을 해서 본인들의 실리를 취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꾸 원칙에 맞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을 밀어내고 있는 거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이번 달에 있을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4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내시빌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연사로 참여하게 됩니다. 트럼프도 이 행사에 연사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대선 후보들이 이런 행사에 나와서 코인을 외쳐준다면
코인의 미래가 좀 밝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이제는 소송 관련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EC와 바이낸스의 소송 기억하시나요? 자, 여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잭슨 판사는 2차 거래에서 거래소에서 판매되는 그런 코인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코인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 어떤 논리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바로 리플 소송에서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자, 판결문인데요. SEC와 리플랩의 소송. 여기에 대한 판결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서류상으로 박아 넣었습니다. 예전 리플 소송 판결에 대해서 사람들이 토레스 판사가 뭘 좀 잘 모르고 실수로 그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이러한 의심도 있었는데 이렇게 다른 판사들이 토레스 판사의 결정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리플 소송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미국 사법부의 코인에 대한 분류는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바이낸스의 BNB 토큰은 그럼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명확성이 생겼지만 떡상을 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법원은 대부분의 SEC가 주장하는 게 소송에서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코인 자체는 증권이 아니지만 여러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소송은 계속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 얼마 전에 SEC가 이더리움의 개발 회사인 컨센시스, 이 컨센시스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SEC가 이제는 포기하고 무릎을 꿇는가 보다 라고 이해를 했는데 또 소송을 다시 겁니다. SEC는 메타마스크 스테이킹 서비스를 통해 미등록 제한, 미등록 판매 및 증권 판매에 대한 컨센시스 소프트웨어를 청구합니다. 소송을 시작합니다. 미등록 중개인으로 운영되는 회사다. 결국 메타마스크가 미등록 증권을 거래하게 해주는 브로커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인 겁니다. 메타마스크에서 수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소랑 똑같네. 그런데 거래되는 코인들이 상품이라면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증권이면 SEC에 등록을 하고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 갠슬러의 작전은 아직 변함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미국 대법원은 갠슬러를 밟아버리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미국의 쉐브론이라는 정유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연루된 판결이 있었는데요. 1984년에 미국의 정부 규제기관이 어떤 법을 적용할 때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이걸 자체적으로 해석을 해서 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규제기관들이 알아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입맛에 맞춰서 마음대로 룰을 정하게 되니까 남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바로 SEC처럼. 그래서 미국 대법원이 이걸 지난주에 뒤집어 버립니다. 규제기관들이 마음대로 법을 해석할 수가 없다.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법원에서 결정을 해준다. 여기에 대해서 톰 에머 의원은 쉐브론의 적용을 뒤집는 대법원의 결정은 게리 갠슬러와 규칙에 따라 입법하는 다른 모든 미확인, 방치된 관료의 규제 남용을 무너뜨립니다. 곧 게리 갠슬러의 손모가지는 꺾여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미국 마샬 서비스는 코인베이스 프라임을 선택하여 대형 디지털 자산 포트폴리오에 양육권, 수탁 서비스, 그리고 고급 거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코인베이스와 미국 정부의 파트너십인데요. 미국 정부가 코인베이스를 사용해서 암호화폐 관리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자, 그런데 미국 정부가 지금 코인베이스는 미등록 불법 거래소라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불법 거래소를 이용해서 코인을 관리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아, 이거 완전히 모순이죠. 결국은 정리될 수밖에는 없다. 자, 이제는 유럽으로 날아갑니다. 서클은 미카에 따라 최초의 라이센스가 있는 스테이블 코인 발급자가 됩니다. 서클의 USDC 및 EURC 스테이블 코인은 크립토 에셋의 시장 규칙에 따라 최초의 완전 호환 디지털 피아트 코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이 활성화된다면 전체 코인 시장에 활력소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그런 판이 깔릴 수 있다. 자, 이렇게 시장에 긍정적인 발전적인 움직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포착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또 이런 퍼드를 일으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독일 그리고 미국 정부가 또 코인을 옮깁니다. 이 친구들이 옮길 때마다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데 아주 재미를 붙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쉬지 않고 코인을 팔아먹고 있는 독일 정부와 미국 정부, 이렇게 동시에 손을 잡고 함께 움직이고 있는 모습, 그것도 마운트 곡스 풀리는 시점에 맞춰서 뭔가 조율된 움직임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해봅니다. 자, 이제는 일본으로. 소니 아시죠? 소니가 코인 거래소를 연다고 합니다. 작년에 엠버라는 회사의 플랫폼을 인수했는데요. 웨일핀이라는 플랫폼인데 FTX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재정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망해가는 거래소인데 소니가 그걸 인수해서 재정비를 한 다음 S블록스라는 이름으로 다시 론칭을 합니다.
한국에도 소니급 되는 회사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빨리 도전을 받고 뭔가 움직임을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더리움 관련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조금 연기될 것 같습니다. SEC에서 S1 서류를 다시 제출해라. 7월 8일까지 이런 요청을 했는데요. 그래서 아마 7월 말에서 8월 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솔라나, 베네크가 솔라나 ETF를 신청했죠. 21 쉐어스에서 우리도 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솔라나 ETF를 신청합니다. 21 쉐어스라면 바로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 파트너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캐시우드는 이더리움을 포기하고 솔라나로 바로 가게 되는 겁니다. 왜 이더리움을 포기하고 솔라나로 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더리움은 경쟁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솔라나로 바로 가서 거기에 집중하려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는 폴카닷과 에이다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 두 프로젝트를 연결하는 브릿지에 대한 개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브릿지를 만든다. 그러면 이더리움과 연결하는 브릿지가 표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폴카닷과 에이다에도 무게를 두고 뭔가 연결을 해서 생태계를 구축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폴카닷과 카다노는 개발을 가장 많이 하는 걸로 알려진 프로젝트죠. 뭔가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스노우 브릿지라는 프로젝트가 폴카닷과 이더리움을 연결했는데 바로 이어서 카다노와 연결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체인, 아주 오래된 프로젝트인데요. 폴카닷과 카다노를 연결하는 새로운 브릿지 데뷔. 자, 폴카닷과 카다노, 그 긴 개발에 대한 결실이 좀 빨리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희망의 7월, 그리고 하반기,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시간으로 점점 접어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용기 내시고 함께 화이팅! 여러분, 감사합니다.